법정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웃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요. 내 나이 62세에 재혼했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길어서 다시 누군가와 함께 늙고 싶었거든요. 우리 혼자보단 같이 늙어가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통장엔 12영원만 남아 있었고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 그게 제 사랑의 값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기극으로 바뀌는 데는 단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62세 이준호입니다. 10년 전 아내를 보냈습니다. 암이었어요. 6개월을 병원에서 보내다 결국 떠났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텅 빈 거실이 낯설었어요. 아내 없는 소파, 아내 없는 식탁, 아내 없는 침대,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엔 회사 일로 정신없이 지냈죠. 바쁘게 살면 외로움을 못 느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TV를 켜놔도 라디오를 틀어놔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오히려 정막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 빈 의자가 보였거든요. 거기엔 늘 아내가 앉아 있었는데 밥맛이 없었어요. 뭘 먹어도 맛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공 공방을 차렸습니다. 나무 다듬는 소리라도 있어야 하루가 견딜만 했으니까요. 톱질하는 소리, 망치질하는 소리, 사포로 나무 닦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정막을 채워줬어요. 공방에서 일하는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할 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불 꺼진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나가는 지인이 전화를 했어요. 준호 씨, 좋은 분 한번 만나보실래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개팅요? 이 나이에요? 예, 괜찮은 분이세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하지만 지인이 계속 권했어요. 준호 씨, 혼자 늙기엔 인생이 너무 길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자 늙기엔 인생이 너무 길다. 맞는 말이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혼자 살아야 할까요? 10년? 20년? 그렇게 오래 이 정막 속에서 살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흰머리가 꽤 많았습니다. 주름도 깊어졌고요. 이 나이에 누가 날 좋아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교회 앞 카페였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지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58살. 조용한 말투에 단정한 옷차림.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오래 혼자 살았어요. 남편과 일찍 사별했거든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같은 처지였구나. 참 외롭죠. 그렇죠? 지은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롭다는 말, 누구한테도 못했던 말인데 그날따라 입 밖으로 나오더군요. 네, 외로웠어요. 아, 그런 표현을 쓰니까 갑자기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밤이 제일 힘들어요. 맞았습니다. 밤이 제일 길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이어졌어요. 교회 앞 카페에서, 공원 벤치에서, 산책하면서요. 지은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공방 이야기를 하면 관심 있게 들었고 아내 이야기를 할 때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사랑했어요. 그럼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손을 잡고 있으니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손을 잡아주곤 했었죠. 겨울에 찬바람이 불 때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뜻함. 지은 씨 손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괜찮다고 할까?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걸?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어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말라고, 다시 행복해지라고.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혼자보단 같이 늙어가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늙어가요. 지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소박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교회 지인 몇 분만 초대했어요. 예식장도 빌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소강당에서 간단히 했죠.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셨고 축가도 한 곡 불렀습니다. 검소했지만 행복했어요.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구청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손이 떨렸어요. 10년 만에 다시 쓰는 배우자 이름, 한지은. 그 이름을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지은 씨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웃는 얼굴이 환했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공방 옆 작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사는 소리가 났어요. 밥 짓는 냄새, TV 보는 소리, 설거지하는 물소리.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은 씨가 아침을 차려놨어요.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에 지은 씨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빈 의자가 아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공방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면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손 씻고 오세요. 이런 일상이 소중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일상이었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옆에 누군가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였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한 달도 안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은 씨가 은행 카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공동 계좌 비밀번호 좀 바꿀게요. 갑자기요? 네. 제가 생활비 관리할게요. 그게 편하잖아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꾸겠다는 걸까? 생활비 관리는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어요. 그래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해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의심하는 게 미안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내를 의심하다니. 그건 아니잖아요. 지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제가 잘할게요. 그 미소가
진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선 지은 씨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만 뒤척였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콕 집어 말할 순 없었어요. 그냥 기분이 그랬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지은 씨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외출이 잦아졌어요. 전에는 거의 집에만 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약속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엔 집에서 거의 맨 얼굴이었는데 말이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늘도 나가세요? 응,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어떤 친구요? 교회에서 알던 언니예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대답은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그게 더 의심스러웠죠. 언제 돌아오세요? 저녁 전엔 올게요. 걱정 마세요. 지은 씨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공방으로 갔어요. 일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톱을 들었다 놨다, 또 들었다 놨다. 나무를 보면서도 멍하니 시계만 봤어요. 지은 씨가 언제 들어올까? 뭘 하고 있을까? 정말 친구를 만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다니. 결혼한 지 겨우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머릿속에서 의심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지은 씨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백화점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또 새 옷을 산 모양이었어요. 또 쇼핑하셨어요? 아, 이거? 친구가 같이 백화점 가자길래요. 세일하는 거 몇 개 샀어요. 지은 씨는 가방에서 옷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보였어요.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세일 상품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였어요? 순간 지은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는 빠르게 옷을 접어서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잔소리꾼처럼 느껴졌거든요. 돈 쓴 것 가지고 따지는 옹졸한 남편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불편했습니다. 지은 씨는 밝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 대답은 짧았어요. 오늘 날씨 좋았어요. 공원에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요. 여보는 공방에서 뭐 만들어요? 의자요. 대답이 성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나이 들면 쉽게 피곤해지죠. 일찍 자요.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 씨 외출은 계속됐어요.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오전에 나가서 저녁 8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어디 갔다 왔어요? 오늘 늦었네요. 딸이랑 만났어요. 유학 준비하느라 바빠서 오래 만났어요. 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한 번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 이후로는 거의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딸 사진도 본 적 없었고 전화하는 것도 거의 못 봤거든요. 진짜 딸이 있긴 한 걸까? 딸이 어디 유학 간다고 했죠? 미국이요. 대학원 준비 중이에요.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순간 지은 씨가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왜요?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제 의붓딸이잖아요. 지은 씨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보여줄게요.
지금은 사진 찾기 귀찮아요. 그러고는 빨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피하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서 지은 씨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만 천장을 보고 있었죠. 이 사람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정말 딸이 있긴 한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였어요. 지은 씨한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거의 무향이었어요. 향수를 안 뿌리는 스타일이었죠. 근데 요즘엔 짙은 향이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향이었어요.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향수 바꿨어요? 응,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괜찮죠? 네, 좋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안 좋았어요. 그 향수 냄새를 맡으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냄새에서 뭔가 낯선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모르는 다른 세계의 냄새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은 씨가 외출한 사이 집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백화점 영수증이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봤죠.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00 0원. 옷 한 벌에 그 돈을요? 세일 상품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140만 원. 화가 나는 것보다 배신감이 먼저 왔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건데, 비싸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굳이 세일 상품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영수증을 보고 또 보고 몇 번이고 봤습니다. 숫자가 바뀌길 바랐지만 바뀌지 않았어요. 영수증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따질 용기가 없었어요. 따지면 싸우게 될 것 같았고, 싸우면 이 결혼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 씨가 들어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를 보는 척 했어요. 지은 씨는 제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요? 나한테 화났어요?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뭔가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뭘 숨기냐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140만 원짜리 옷을 샀으면서 왜 세일 상품이라고 했냐고, 딸이 정말 있긴 하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요. 그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비겁했어요. 대면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는데 지은 씨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또 전화 하나. 이 시간에 발소리를 죽이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쁜 짓인 건 알았어요. 아내의 사생활을 몰래 엿듣는 건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문틈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지은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당신 이름으로 해야 안전해요.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듣던 지은 씨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 거렸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당신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뭐지?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내를 몰래 엿듣다니.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더 듣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때 지은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여보, 지은 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핸드폰을 재빨리 등 뒤로 숨겼어요. 뭐 하세요? 이 시간에. 물 마시러 나왔어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 씨 눈빛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금방 부드러워졌습니다. 전화하셨어요?
네. 딸이 갑자기 연락해서요. 또 딸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딸이 전화를요. 시차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시차 때문에 그래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아까 그 차갑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해야 안전해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지은 씨는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많이 하시네요. 괜찮아요. 자러 가요. 부엌으로 가면서 지은 씨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척하지만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쏟을 뻔했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 씨는 금방 불을 끄고 누웠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은 씨가 누구랑 통화했을까? 뭘 처리한다는 거지? 당신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뭐지? 딸이 정말 있긴 한 걸까?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내내 천장만 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옆에선 지은 씨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외출한 날이었어요. 오늘은 좀 늦을 거예요.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던 자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였죠. 이걸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봐야 했습니다. 은행 앱을 켰어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또 틀렸습니다. 지은 씨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로그인했습니다. 제 생년월일로 비밀번호를 바꿔놨더군요. 화면이 뜨는 순간 숨이 부섰어요. 잔액 12,000원. 눈을 감았다 다시 떴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12,000원. 퇴직금 2천만 원이 들어있던 계좌였습니다. 생활비로 모아둔 돈도 있었어요. 다 합치면 3천만 원 가까이 됐죠. 그게 12,000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눌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봤죠. 출금, 출금, 출금. 일주일 전부터 매일같이 돈이 빠져나갔어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며칠 만에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하지만 주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생각이 안 났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창밖은 환했어요. 하지만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지은 씨한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죠. 또 안 받았습니다. 3번, 4번, 5번. 계속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 씨, 통장 확인했어요. 전화 좀 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실패. 다시 보냈습니다. 전송 실패. 핸드폰 번호가 막혔습니다. 아니,
번호 자체를 바꾼 것 같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은 씨가 도망간 거라고. 집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뭐가 다른 거지?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 옷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제까지 걸려있던 옷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언제 뺀 거지? 화장대를 봤습니다. 화장품도 없었어요. 립스틱, 파운데이션, 향수, 전부 사라졌습니다.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신발도 없었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지? 언제 짐을 뺀 거지? 어제? 그제?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뺀 걸까?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소파에 앉으려다 식탁 위에 뭔가 놓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커피잔이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오늘 아침에 마신 거였죠. 지은 씨가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잠든 사이에 나간 거였습니다. 그 옆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어요. 반지였습니다. 결혼 반지. 지은 씨가 끼고 있던 거였어요. 손을 뻗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이게 우리 결혼의 전부였나? 이렇게 가볍게 끝나는 거였나?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햇살이 반지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메모도 없었어요. 그냥 반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 살라는 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에서 반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렀어요. 딸그랑, 딸그랑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텅 빈 집에서 그 소리만 울렸어요. 반지가 멈췄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자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숨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벽만 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지은 씨가 나간 지 얼마나 된 걸까요? 몇 시간? 아니면 하루? 돌아올 리 없었어요. 이미 멀리 떠났을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모은 돈. 은퇴하고 조용히 살려고 아껴둔 돈이었어요.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해서, 혹시 뭐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그렇게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게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다 빼앗겼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퍼서 웃는 건지, 황당해서 웃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크게 웃었습니다. 소리내서 웃었어요. 웃다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도 이렇게 안 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의심도 안 하고 돈을 맡길 수 있었을까? 우리 돈이잖아요. 제가 관리할게요. 지은 씨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불안감이 떠올랐어요.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그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밤이 됐습니다. 배도 안 고팠어요. 목도 안 말랐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였어요. 누군가 싶어봤더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5번, 6번. 짜증이 났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혹시 한지은 씨 남편분 맞으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고 나직한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한데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한지은 씨.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2년 전에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서 얘기할까요? 할 말이 많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네, 만납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또 있었다고요. 그것도 2년 전에.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대체 뭔데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음날 저녁 박성진 씨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성진 씨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얼굴이었죠. 저도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박성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저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 사람은 김미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김미선? 네, 한지은이 아니라 김미선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름도 가짜였다는 거잖아요. 결혼했어요. 저도 재혼이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박성진 씨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도 사라졌고요. 흔적도 없이. 말하면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난 뒤였고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왜 제게 연락하신 겁니까? 박성진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잡으려면 여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냈어요. 교회 커뮤니티에, 인터넷에 한지은, 김미선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러다 이준호 씨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지인 통해서요. 저를 찾아낸 겁니까? 네. 죄송하지만 이준호 씨만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더요? 네. 적어도 5명입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5명.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이걸 계속 해온 겁니다.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박성진 씨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모은 자료예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 문서,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각각 다른 이름, 다른 얼굴. 하지만 전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지은, 김미선, 박소영, 이혜진. 매번 다른 이름을 썼어요. 박성진 씨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눈은 못 속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맞았습니다. 눈빛이 똑같았어요.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박성진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가능해요. 다른 피해자들도 모았습니다. 같이 고소하려고요. 저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성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박성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겨야죠. 우리가 포기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속일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싸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었지만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일어서야 했습니다. 싸워야 했어요. 일주일 뒤 박성진 씨가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어요. 40대 초반.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책상 위에 파일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세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성진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한지은 씨 건이죠? 네, 맞습니다. 어려운 케이스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런 결혼 사기 사건은 입증이 쉽지 않아요. 피고인이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한두 명이면 연애 문제로 끝나지만 5명이면 패턴입니다. 계획적인 범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길 수 있습니까? 김세라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최대한 많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통장 내역, 혼인신고증,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 사람과 주고받은 모든 것들이요. 다른 피해자분들 것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진 씨와 함께였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김태수 씨였습니다. 65세, 3년 전에 당했다고 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태수 씨는 말하기 힘들어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박소영이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재혼하고 2달 만에 4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가게 운영 자금이었습니다. 전부 날렸죠. 김태수 씨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못 찾았어요. 그냥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잡을 수 있어요. 박성진 씨가 말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김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영희 씨였습니다. 60세 여성이었어요. 그 사람은 남자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이혁진이라는 이름으로요. 최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재혼하고 한 달 만에 2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딸 수술비라고 했습니다. 급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려줬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세 번째는 정민수 씨였습니다. 58세. 4년 전 피해자였어요. 제일 오래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름은 한지은이었어요. 이준호 씨와 같네요. 정민수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여러 번 쓴 모양이에요.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어요. 그 뒤로 일을 다시 시작했죠. 아직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승호 씨였습니다. 62세. 2년 전 피해자였어요. 김미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다행히도요. 하지만 3천만 원은 잃었습니다. 5명이 모였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어요. 책상에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통장 내역, 혼인신고증, 문자 메시지, 사진. 각자가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김세라 변호사가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좋아요. 충분합니다. 이제 고소장을 작성할게요. 고소인은 5분 모두고요. 피고소인은 한지은. 혼인빙자 사기 및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며칠 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서에 갔어요. 5명이 함께였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당했는지 손이 떨렸습니다. 쓰면서 다시 떠올랐거든요. 지은 씨와 처음 만났던 날, 손을 잡았던 날, 결혼했던 날,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던 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썼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어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성진 씨한테 전화했어요. 경찰 쪽에서 뭐 들으셨어요? 아직이요. 추적 중이라고만 하더라고요. 불안했습니다. 정말 잡을 수 있을까? 도망간 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어디 숨어 있을까?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지은 씨를 검거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부산이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요? 네, 1달 전에 만난 남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잡았어요.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오실 필요 없어요. 조사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성진 씨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잡았대요. 진짜요? 네, 부산에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잡혔네요. 2년을 기다렸어요. 이준호 씨, 저도 알아요. 우리 이겼어요. 아직 아니에요. 재판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이건 시작이에요. 좋은 시작이고요. 맞았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1달 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김세라 변호사가 연락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준비하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마음을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준비가 될 리 없었어요.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내일 지은 씨를 보게 됩니다. 2달 만에요.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차갑게 웃고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박성진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잠 오세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네, 많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준호 씨, 우린 이미 이겼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을 밝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봬요. 힘내세요. 네, 박성진 씨도요. 재판 당일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진 씨와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였어요. 김태수 씨, 최영희 씨, 정민수 씨, 이승호 씨 5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어요. 판사석이 보였고 피고인석도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 씨가 들어왔어요. 심장이 뱉는 줄 알았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갑도 차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해 보였어요. 떨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지은 씨가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은 미소였지만 선명하게 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니. 진정하세요. 옆에서 박성진 씨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상습적으로 혼인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5명이며 피해 금액은 총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1억 5천만 원, 5명이 모은 노후 자금의 합계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통장 내역, 혼인신고증, 피해자 진술서, 하나하나 낭독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랑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외로워 보여서 다가갔고 함께하고 싶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돈은 우리 생활비로 쓴 거예요. 제가 관리했을 뿐이고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락을 끊었습니까? 왜 사라졌습니까? 지은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교회와 종교 모임을 이용했고 가짜 신분을 사용했으며 재산을 편취한 후 즉시 도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박성진 씨가 먼저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과 어떻게 만났습니까? 교회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을 김미선이라고 소개했어요. 결혼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달 반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피고인도 사라졌고요. 박성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진술했어요.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은 씨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피고인과 언제 만났습니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혼자 늙기보다 함께 늙어가자고 했습니다. 말하면서 목이 메었어요. 그때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피고인을 사랑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사랑했습니다. 지금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를 봤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이 진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나머지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김태수 씨, 최영희 씨, 정민수 씨, 이승호 씨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사랑한다고 했고, 함께하자고 했고, 그리고 사라졌다고.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김세라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했습니다. 사랑을 빙자해 신뢰를 얻었고 그 신뢰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변호사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마음까지 잃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지은 씨가 일어섰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믿은 게 죄인가요?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람을 속인 게 죄입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지은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한지은 상습 혼인빙자 사기 및 재산 편취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지은 씨가 끌려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환하게 느껴졌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성진 씨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세라 변호사도 다가왔어요. 좋은 결과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징역 4년. 그게 제 사랑의 값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새로운 시작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겼다는 생각보다 텅 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성진 씨가 옆에서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죠.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아래에 다른 피해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좋은 결과 나왔어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환하게 웃지 않았어요. 모두 침통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았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박성진 씨가 제안했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박성진 씨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후련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저도 그랬어요. 박성진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재판 끝나고 나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복수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끝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딱 그 기분이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린 바보였던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성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냥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속았잖아요.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박성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화가 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한테요? 아니요. 제 자신한테요. 박성진 씨가 저를 봤습니다. 왜 더 빨리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계속 그 생각만 들어요. 이준호 씨, 박성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프죠? 왜 이렇게 슬프죠? 당연해요. 사랑했으니까요. 박성진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아직 아파요.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파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씩은 나아지더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요. 이준호 씨, 박성진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 오늘 법정에서 지은 씨 봤잖아요. 네, 미소 짓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웃던 지은 씨의 얼굴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박성진 씨가 말했습니다. 후회도 없어 보였고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맞았습니다. 지은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화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아픈데 지은 씨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그게 저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박성진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알면서도 이용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욕망이에요. 돈에 대한 욕망. 그게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의 욕망. 그게 이렇게까지 추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중얼거렸어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어요.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다니. 그럼 제가 느꼈던 그 따뜻함은 뭐였을까요?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는요? 웃어주던 그 미소는요?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슬퍼요. 제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슬퍼요. 저도 그래요. 박성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화났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났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화보다 슬픔이 먼저 오더라고요. 왜 슬픈 걸까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 그런가 봐요. 박성진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다가오면 의심부터 하게 돼요.
이게 제일 슬퍼요.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요즘 누구를 만나도 경계하게 됐어요. 혹시 또 속는 건 아닐까?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성진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저도요. 우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카페 안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준호 씨, 박성진 씨가 말했습니다. 우린 싸웠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한가요? 네, 우린 지지 않았어요. 속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집 찾아가세요? 네, 가야죠. 연락해요. 힘들 때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성진 씨도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헤어져서 걸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외로웠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났습니다. 지은 씨는 감옥에 갔어요.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분노도 없었습니다. 복수의 쾌감도 없었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한순간에 사기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어요. 혼자인 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익숙해져야 했어요. 다시 혼자 사는 삶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톱질 소리가 조용한 오후를 채웠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공방에서 일하고 저녁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예전처럼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혼, 재혼 피해 예방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제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복지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박성진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강연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세요. 좋은 일이에요. 떨리는데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하고 나면 후련해요. 저도 작년에 한 번 했어요. 박성진 씨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어요. 해보겠습니다. 강연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그동안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밤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강연 전날 밤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긴장돼서요. 강연 당일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강당은 생각보다 컸어요. 의자가 50개쯤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왔어요.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혼자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분들이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중석을 봤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지은 씨를 만난 이야기, 재혼한 이야기, 돈을 잃은 이야기.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잠시 멈췄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당하지 않길 바라서입니다.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어요.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너무 빨리 믿지 마세요.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어요. 그 여자를 미워하시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워하냐고요?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요? 미움보다 먼저 온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분노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허무함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허무했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허무하신가요? 아니요.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무함 뒤엔 깨달음이 오더군요. 무슨 깨달음이요? 창밖을 봤어요.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다시 올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뿐이라는 거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은 씨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달랐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어르신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세요.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신중하게 하세요. 신뢰는 한 번뿐이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몇 분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을 뻔했어요. 덕분에 정신 차렸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따뜻한 손들이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무너져 있었어요. 재판이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고 사람을 만날 때 경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왔어요. 나무 냄새가 반겼습니다.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새로 만들던 의자가 있었어요.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었죠. 사포로 나무를 닦았습니다. 손끝에 나무결이 느껴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시 맞은 봄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했던 시간은 봄이 아니라 겨울이었어요. 차갑고 혹독한 겨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진짜 봄이 왔습니다. 저 자신을 되찾은 봄이었어요. 1년 동안 많은 걸 잃었습니다. 돈도, 신뢰도, 사랑에 대한 믿음도 잃었어요.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었어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서는 법을 다시 익혔어요. 그게 이번 겨울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진 씨였어요. 강연 어땠어요? 잘했어요.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어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점점 완성되어 갔어요. 튼튼하고 단단한 의자였습니다. 이 의자처럼 저도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속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진짜 봄이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 맞는 봄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었으니까요. 저를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의자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완성된 의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세웠습니다. 깨졌지만 다시 맞췄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사랑은 다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저 자신으로요.